수업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행정의 자동화 작용. 자, 자동화 작용이라는 것은 예컨대 이런 거지. 컴퓨터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학교 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통 신호등을 통해서 교통 정리를 한다거나 와 같은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자동화 작용에서 기억해야 될 점은 자동화 작용의 이 내지는 법적인 성질이 뭐냐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있잖아. 자동화 작용 중에서 어떤 작용이 자동화 작용의 대상이 되느냐는 거지, 그치? 행정의 행위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잖아. 재량행위도 자동화 작용의 대상이 될 거냐 하는 게 쟁점이야, 그지? 두 가지 정도가 쟁점이에요. 이는 뭔가 설명했다, 그지? 컴퓨터를 통한 뭐 학생의 배정 내지는 교통 신호기를 통한 교통 정리, 교통 지도 이런 거지, 그지? 교통 지도는 법적인 성격이 뭐라 그랬어요? 교통 지도. 교통 지도의 법적인 성격은 뭐다? 뭐라 그랬어? 하명이라 그랬어, 그지? 그래, 오케이. 일단 보자. 전산 수단을 통해서 학생을 배정한다, 그지? 학생을 이렇게 뭡니까? 일정한 학교에 배정하는 행위, 그 행위는 행정행위인가? 맞아요? 맞아요, 그죠?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을 배치하는데 만약에 전산적인 수단을 활용한다면 그것이 행정행위인지 생각해 보면 되겠지. 이것이 행정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는 게 관건이다는 거지, 그지? 행정행위인가 아닌가? 자, 이 행정의 자동화 작용이 행정행위인지 아닌지 의견을 이야기해 봅니다. 동욱이 의견을 이야기해 봅니다. 행정행위다 아니다. 행정행위다. 오케이. 긍정설, 그지? 이유. 자동화 행위로 결정되는 행위의 내용이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니까, 그치? 그래요.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 동욱이 옆에. 행정일 같아요. 장은아, 뭘 같아요? 에이, 다 똑같다 그러지 말고. 김관호, 뭘 같아요? 시간 지났어. 김성호, 성호, 뭘 같아요? 부정수일 같아요. 부정수. 이유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부정설이라는 답을 기대하고 있다, 그지? 부정설의 이유는 뭔가 하면 있잖아. 의사표시라는 게 없다는 거지, 그지? 의사표시. 자, 행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되어야 되고 법률행위이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의사표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행정행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 있잖아요.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거고요. 행정행위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면에서 봐라. 실제로 사람이 의사표시하는 거하고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다수의 견해는 긍정설이야, 그죠? 그래서 행정행위로 본다는 거. 근데 행정행위로 보는 데 있잖아. 다른 행정행위하고는 달리 빠지는 부분이 많지. 예를 들어서 사전 통지도 안 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유 제시도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렇지, 그지? 물론 이제 자동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사전 통지와 사후적인 이유 제시도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방법을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전 통보하는 이런 방식이. 그렇지만 좀 그런 것들이 제한될 수는 있겠다, 그지? 그렇지만 꼭 필요한 절차는 빠져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거지, 그지? 불이익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청문회 절차를 빠뜨리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 그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대상 범위는 어디냐? 대상 범위. 예를 들어서 자동화 작용이 기속 행위에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죠? 기속 행위는 뭐야? 쉽게 말하면 법대로인 행위잖아, 그지? 법에 규율된 대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때 말이지, 그지? 이렇게 법에 정해진 내용대로만 집행이 되도록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자동화 작용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지, 그지? 여기 이제 생각해 볼 문제인 거지, 그지? 생각해 봐야 돼. 어때요, 소영이? 돼요, 안 돼요? 재량행위인 경우에 될까, 안 될까? 돼요. 오케이, 돼요. 긍정설.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요. 저기 박준이, 박희준, 손들어. 네, 그래요. 너 어때요? 긍정설이야. 이유는 그래. 이유는 말하기 싫어. 출석부 없어서 이름 부르는데 한계가 있어. 오도관? 오도관 맞지? 넌 어떻게 생각해요? 음. 음. 이렇게 행위의 범위가 한정이 된 경우에는 긍정된다. 응? 그래. 그래. 오케이. 됐어. 그 정도 됐어. 오도관 뒤에. 내 이름 뭐였지? 태준이 그래. 태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부정설. 이유는 뭐야? 음. 그래. 그 재량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재량이라는 것이 이게 뭐야? 의사의 자유를 무한정 인정하는 게 재량이다, 그지? 근데 이 아무리 프로그래밍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 긍정설의 입장은 뭔가 하면 재량 행위도 뭐에 따릅니까? 재량의 준칙에 따르잖아, 그죠? 재량의 준칙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가능할 것이다라는 거지. 근데 실제로 이 재량의 준칙만으로 커버가 안 되는 거지. 재량의 준칙만으로 커버된다면 기속행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지? 재량행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게 재량행위의 의미잖아. 그지? 그래서 긍정설은 그런 의미에서 되지만 부정설에서는 있잖아. 재량행위는 의사의 자유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인데 그 자동화 작용으로 의사의 자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지, 그지? 그래요. 나 옛날에 이거였는데 이걸로 바꿨어, 최근에. 그래서 책에는 이게 더 지금 맞는 것 같아. 오케이, 자동화 작용 이런 거에. 자동화 작용 끝.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배울 게 있어. 그 다음에 목차가 뭡니까? 목차가 제목이 뭐야?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야.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그지?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말은 행정이 의도한 바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뜻이야, 그죠? 종전에는 요거를 뭐라고 많이 불렀는가 하면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의무이행 확보 수단.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과서에서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지? 근데 이 표현이 정확한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보면 안다. 그지? 근데 둘 다 의미는 있습니다. 그지? 그리고 둘 다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지? 그래서 뭘 말하는가 하면 있잖아. 벌과 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지? 벌과 강제는 행정행위의 반작용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지? 행정행위는 주로 뭐를 발생시킵니까? 행정행위는 주로 뭘 발생시켜? 오현진, 뭘 발생시켜?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주로. 그죠? 행정행위는 의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행정행위의 반작용으로서 이제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벌에는 어떤 게 있는가? 이제 벌, 행정벌, 그 다음에 행정강제. 행정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행정형벌이 있어요. 행정형벌. 행정형벌은 형법 총칙의 적용을 받는 벌입니다. 형법 총칙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9가지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9가지 형을 적용할 수 있는 거. 9가지 형이라 하면 사형부터 시작해서 있잖아. 벌금까지. 사형, 금고, 징역, 자격상실,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 벌금 이렇게 해서 9가지 형이야. 그지? 9가지 너무 많잖아. 그지? 그래서 최근에 형법 개정하면서 이걸 줄이겠다. 이제 유형별로. 그러니까 9가지인데 크게 2가지 분류잖아. 아, 3가지 분류구나. 그지? 봐봐. 우리가 형벌 그러면 뭘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형벌의 대표 선수가 뭐야? 징역이잖아. 그죠? 그런 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유형이라 그래. 자유형. 자유형. 레슬링 종목이 아니야. 자유형은. 자유형은 뭡니까? 자유를 구속하는 형벌이다. 이런 말이야. 그지?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재산형이 있어요. 재산형. 재산형은 재산을 제한하는 형벌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자격형이 있는 거지. 자격형. 자격형은 있잖아. 요거는 요것만으로 쓰이지는 않고요. 부수적으로 다른 것하고 같이 엮여서 많이 쓰이지. 그지? 이거 안 써도 돼. 뭐 형법인데 뭐 그냥 들어. 자격 상실이 있고요. 자격 상실, 자격 정지가 있어요. 어떤 자격? 의사 자격 뭐 이런 자격. 그지? 자유형에는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징역하고 검거가 있어요. 징역하고 검거는 어떤 게 다른 건지 알아요? 재경아? 검거하고 징역의 차이점은 몰라요. 그죠? 요거는 있잖아. 요거의 차이점은 강제노역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차이. 징역은 강제노역을 시킵니다. 강제노역 시킵니다. 강제노역 시키면 돈 주겠나 안 주겠나? 노역의 대가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조금 줍니다. 그래서 교도소 갔다 오면 있잖아. 강제노역 한 거 이게 뭡니까? 저금 통장에 담아옵니다. 어떤 게 더 좋아요? 강제노역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얘는 일 안 해요. 그죠? 형법에서는 있잖아. 징역하고 강제노역의 가치를 동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있잖아. 기간이 길면 더 중하다고 이야기하지. 이게 중하고 이게 덜 중하다고 이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공무원이 될 사람은 있잖아. 요런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공무원들은 검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면직됩니다. 검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징계 절차 필요 없이 그냥 면직이 돼버려. 그래서 근데 이 검고 이상의 형을 받는데 있잖아. 자기가 뭔가 정말 반사회적인 그런 고의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자기도 예측할 수 있겠지만 어떨 때 예측을 못하는가 하면 있잖아.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사망사고 났어. 교통사고 중에 사망 말고 상해사고만 나면 뭐가 해결해 주노? 보험이 해결해줘. 종합보험이라는 게 해결해줘. 그래서 이 형법적으로 말하면 상해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뭐가 되는가 하면 형사범의 대상이 됩니다. 과실치상이 되는 거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그런데 사망에 이르게 하면 종합보험에 의한 면책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있잖아.
사망 사고를 일으켜서 이 합의를 빨리 안 하거나 이러면 있잖아. 뭘 받게 됩니까? 검거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예. 그거는 이 검거 이상의 형을 받은 거게 안 받은 거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받았다면 이거는 검거 이상의 형을 받은 걸까 안 받은 걸까? 집행유예가 뭔지는 알죠? 장은 알아? 집행유예가 뭔지? 아 몰라.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 자 집행유예 이런 거야. 집행유예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역 6개월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 그러면 이런 거야. 징역 6월의 형을 받았어. 이 사람이 받았는데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기간 동안에 죄를 다시 짓지 않으면 6개월의 징역형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집행을 유예하니까 지금은 징역을 안 사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거는 검거 이상의 형에 해당되겠나 안 되겠나? 문섭이 잘 모르겠지, 그죠? 지금 살지는 않는데 이거는 징역형을 받은 거야. 저거는 이건 이렇게 받으면 징역형을 받은 겁니다. 대개 교통사고 나면 사망사고 나도 있잖아. 뭐 합의하고 이러면 살진 않아. 그래서 집행유예 받습니다. 집행유예도 안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이거 받으면 검거 이상의 형에 해당돼서 면직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빨리 합의를 봐서 형벌을 받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 변호사랑 상의해서 왜냐하면은 직장을 잃게 되는 건 무지하게 큰일이잖아, 그치?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있잖아 몇 가지 형법 지식을 짧게 설명해 줄게. 사실 나도 잘 몰라, 전공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유예 중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소유예라는 게 있고요, 기소유예. 그다음에 선고유예라는 게 있고, 선고유예. 그다음에 집행유예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 제일 무거운 게 뭐겠노? 집행유예가 제일 무거워. 제일 가벼운 게 뭐겠노? 기소유예야. 기소유예는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거야. 기소라는 걸 뭔가 하면 자 이제 사건이 일어나잖아, 그지? 사건이 일어나잖아. 그럼 여기 어디로 가요? 경찰서로 가겠지, 그지? 경찰서에서 어디로 넘어가게? 검찰로 넘어가잖아, 그지? 이 과정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송치라 그래, 송치.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잖아, 그지? 검송치. 검사가 있잖아요. 검사가 있겠지. 검사가 기소할 건지 불기소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기소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 일어날 기자, 소송 소자. 소송을 일으킨단 말이잖아, 그죠? 형사소송이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야. 소송이 시작됐다는 말은 재판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말입니다. 기소가 되지 않으면 형사재판정에 서지 않겠지, 그지? 기소가 됨으로써 이제 이 사람이 형사재판정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지, 그지? 여기서 사건이 되고 말고를 정하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입건이라 그러지. 입건이란 말은 이제 사건이 시작됐단 말이야, 그지? 그런 뜻이고. 입건, 송치, 기소. 기소는 공소 제기의 준말이야. 공소를 제기한다는 게 준말이야. 공소시효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 그지? 공소라는 말은 형사소송을 말하는 거야. 형사소송이 제기됐다 이런 말이지, 그지? 근데 이제 기소,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을 하게 되겠지, 그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기소유예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야. 기소가 유예될 수 있는 거지. 기소유예라는 말은 형사재판으로 형사재판 시작하는 것 자체를 유예한다는 말이야. 판결할 때는 뭡니까? 이제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고요. 그지? 판결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형을 부과하잖아, 그지? 여기서 이제 집행유예라는 게 나올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 반사회성이 요 가볍고 조금 덜 가볍고 그런 거예요, 그지? 요거는 좀 더 들어가고. 그래. 이게 기소유예 당하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죄라는 건 사람 인생이라는 건 있잖아.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 뭐 재미없을 수도 있어. 이거 해당되는 사람은 엄청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내가 주변에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별스럽지 않은 실수인데 사람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것이, 그렇지? 지하철역이야. 지하철역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거기 캐시박스가 있어. 캐시박스. 돈 찾는 곳이 있는, 그지? 보니까 있잖아, 여기 현금 카드가 여기 하나 떨어져 있는 거지. 사람 마음이 동한 거지. 현금 카드, 이거 뭐지? 그치? 한번 넣어본 거야. 재밌게도 현금 카드에는 4자리의 숫자가 적혀 있었어. 숫자가 안 적혀 있으면 이거 뭐 해볼 수도 없잖아, 그지?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 뭐야 이거, 숫자를 한번 해볼까? 안 되네. 또 이제 이가 비슷한 번호 또 한번 해본 거지, 그지? 원래 3번인가 뭐 5번인가 하면 제대로 먹어버리잖아, 그지?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있잖아, 2번째인가 하고 있는데 지하철 경관이 우연히 이 옆을 지나가게 된 거야. 이상하단 말이지. 자꾸 자기 카드도 아닌 것 같고, 그지? 너 한번 보자 그랬더니 네 카드 맞아? 아니다, 주웠다, 그지? 주웠는데 이거 하고 있잖아, 그지? 그래. 제가 되겠나 안 되겠나? 제가 될 것 같아, 안 될? 죽은 건데 이거. 제가 됩니다. 주우면 뭐라 그러나? 물건을 주우면은 물건을 주워서 내가 가져가면 그런 거 안 배우나? 길거리 가다 보면 시계 하나 주웠네, 그지? 집에 가져갔어. 주운 거는 가져가도 되나? 되나 안 되나? 주운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초등학교 시험 문제 나왔어, 그지? 주운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정답은 경찰서에 갖다 준다가 정답이야. 어머니께 드린다. 틀렸다고 해서 맞아요, 틀려요? 맞아. 지 엄마가 해결하겠지. 이런 거지, 그지? 어쨌든지 원래는 주운 물건 가져가면 있잖아, 점유이탈물 횡령죄라 그래. 점유이탈한 물건을 횡령했다, 그지? 야는 있잖아, 어쨌든지 뭐 실행해 본 거지, 그지? 실행. 그래. 이제 내 후배 일인데 말이야. 기소됐어. 그나마 이제 우리 법대 출신이라 아는 사람이 많아서 기소유예 이게 생각났어. 기소유예 받았어요. 지금은 뭐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해봐라. 거기서 자칫 꼬여봐라. 이게 지금은 아주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반대 직업이 될 뻔했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사한 거지. 예? 자, 행정형벌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질서벌이라는 게 있어. 행정형벌이라는 것은 있잖아, 형법의 목적에 직접 형법의 목적에 반하는 거야. 형법이래. 형법 이야기하다가 직접 행정의 목적에 반하는 거야. 직접 행정 목적에 반함. 그 행위가, 그지? 행정행위가 그 행위가 직접 행정의 목적에 반하는 거고요. 행정질서벌은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에 반한다. 그래서 행정질서를 위반한 그런 행위들을 말한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그지? 똔똔이야 이거, 똔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있잖아, 질서벌을 과태료 처벌이라고 그래. 과태료 처벌을 질서벌이라고 한다, 그지? 이거는 형벌, 과태료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형벌은 있잖아, 형벌은 뭐를 통해서만 내려질 수 있어요? 과해질 수 있어요? 형벌은 반드시 형사재판을 통해서만 과해집니다. 금액의
차에 관계없이, 그지? 10만 원짜리 벌금이라도 형사재판, 누가? 법원의 판사의 판결을 통해서만 내려질 수 있는 게 형벌이야. 예. 과태료는 있잖아. 그런데 이건 누가 부과하는 거야? 이건 행정이 부과하는 거야, 행정이. 그래서 형사재판을 통해서 과해지기 때문에 그 효과는 뭐가 됩니까?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지? 저 범죄자가. 예. 얘는 뭐야? 1억을 내도 10억을 내도 범죄자가 되지는 않은 거지. 그지? 그래서 행정의 어떤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의 측면에서는 있잖아.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알아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의 측면에서는 얘가 더 수단적으로 효과가 좋을까? 얘가 효과가 좋을까? 얘가 더 효과가 좋아. 사람은 전과자 되는 거 싫어하잖아. 그지? 예. 이거는 뭐 전과자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지? 예. 자세한 건 좀 이따 하고요. 행정 강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강제 집행이라는 게 있고요. 강제 집행. 강제로 집행한다는 말이지. 그지? 예. 그 다음에 즉시 강제라는 게 있어. 즉시 강제.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의 차이점 뭔가 하면은 의무의 존재와 이행 여부야. 의무의 존재와 이행 여부에 따라서 의무의 존재와 의무의 존재성이야 사실은. 미안해. 의무의 존재성에 따라서 사전에 의무가 있느냐? 얘는 사전에 의무가 없어요. 적시강제라는 것은 목전에 임박한, 눈앞에 임박한 어떤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 여기 있잖아. 이 집에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간다, 그지? 그런 게 적시강제거든. 예. 그래. 길거리에 있잖아. 이렇게 입간판들이 막 난립해. 치우라고 안 치우잖아, 그죠? 예. 뭡니까? 예. 교통상해, 장애 이런 걸 이유로 치워버리는 거, 이런 것도 적시강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지? 그래서 이거 봐. 얘는 의무 이행 확보 수단하고는 관계없지, 그지? 의무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지금은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적시 강제를 포함시키려니까 그런 거야. 그지? 예. 자, 그다음에 강제 집행. 강제 집행에 네 가지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것부터 해볼게. 대집행이라는 거 있네. 대집행이라는 게 제일 많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봅니다. 예컨대 어떤 건가 하면, 강제 철거. 불법 건축물을 강제 철거해. 무허가 건축물 있잖아. 강제로 철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집행에 해당돼요. 말 그대로 뭡니까? 대신 집행해 준단 말이야. 누구 대신에? 의무자 대신에 집행해 주는 것을 대집행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강제징수가 많이 쓰입니다. 두 번째는 강제징수야. 강제징수는 뭐야? 이거는 세금 납부 불이행. 요즘 세금 납부 불이행 뉴스에 많이 나오지, 그지? 명단도 공개하고, 그죠? 예. 모모그룹의 모모씨는 700억, 뭐, 그지? 납부 안 한 금액이. 예. 그래. 이런 걸 뭐라 그런가 하면, 체납 처분이라고 그래. 체납 처분. 체납,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를 처분하는 거지, 그지? 강제징수라고 그래. 세 번째는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래.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어. 이행강제금은 행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데 금전적인 그런 벌을 지음으로써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그지? 예. 이행 명령했는데도 안 지켜. 그러면 이렇게 돈을 물리는 거야. 예. 어떨 때 하는가 하면 있잖아. 건축법에 있는데 건축법에 철거하명을 내립니다. 그지? 철거하명. 그런데 준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있잖아. 이행강제금을 내려요. 이행강제금. 이거는 재미있는 게 특징이 수회 부과할 수 있어. 여러 번 할 수 있어. 강제인데 그게 특징이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1년에 2번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예. 그래도 안 지키잖아, 그죠? 그러면 뭐합니까? 강제철거해. 강제철거는 뭐야? 대집행이잖아, 그지? 그래서 대집행 전수단으로 써요. 예. 뒤에서 나오겠지만 얘는 원래는 대집행 못하는 경우에 하는 수단이었어. 왜냐하면 대집행은 대집행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대집행으로 못하는 건 뭐야? 이거는 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지. 요거는 어디에 주로 쓰여 있는가 하면은 비대체적 자기 의무. 딴 사람이 대신해 주기 어려운 거,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부자기 의무, 이런데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등장한 수단이야. 근데 실제로는 오히려 이런데 더 많이 쓰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직접 강제라는 게 있어. 네 번째는 직접 강제라는 게 있어. 예. 요거는 다른 말로는 있잖아. 이행강제금은 다른 말로는 집행벌이라고 그러기도 했어. 집행벌. 돈을 물리니까 벌이라는 용어를 썼었나 봐. 옛날에 많이 쓰던 용어. 지금은 안 쓰지. 집행벌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 직접 강제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이런 거야.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해요.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 영업 폐쇄,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리는 거, 이런 게 직접 강제에 해당이 돼.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또 이렇게 경찰 통제선, 이 경찰 통제선이야. 사고가 나면 그지, 경찰들이 이렇게 뭡니까? 그 빨간 테이프로 이렇게 선을 긋잖아, 그죠? 이제 영어로는 폴리스 라인이라 그래. 경찰 통제선이라 그래. 폴리스 라인. 폴리스 라인에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은 강제로 이렇게 빼내잖아, 그지? 그런 게 직접 강제에 해당이 돼요. 예. 이런 것도 직접 강제. 바다를 항해 중인데 있잖아. 이 바다에 떠 있는 물건 중에 유해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 있어요. 그지? 예. 그래서 이거를 누구의 동의를 얻지 않은, 동의를 얻을 것도 없지, 주인도 없는 거니까 치워버리는 거, 그지? 제거하는 거. 예. 주인 없는 물건, 바다 위에 있는 주인 없는 물건의 제거, 유해물의 제거, 뭐 이런 것도 직접 강제의 범위에 포함이 돼요. 이런 걸 이제 합쳐서 강제로 집행한다, 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에 대해서 강제로 집행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있잖아. 이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해보면, 강제 집행, 그지? 강제 집행,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지. 꼭 그러고자 그런 건 아닌데 있잖아. 나중에 보니까 집행이 2번 들어오고 강제이 2번 들어오고, 그지? 그래서 강제집행은 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이렇게 4가지를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그지? 그래서 요 4가지 유형, 행정형벌, 질서벌, 강제집행, 적시강제, 이 4가지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전통적 실효성 확보수단이라고 그래. 전통적인 실효성 확보수단, 이렇게 하게. 전통적인 실효성 확보수단. 전통적인 실효성 확보수단. 전통적 실효성 확보수단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이 있겠지, 그지? 전통적 실효성 확보수단이 의미를, 그 이의를 제대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단이 나왔다는 거지, 그지? 이런 수단들이 실제로 많이 활용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 이유를 보면 있잖아. 얘는 왜 잘 안 되겠어요? 얘는 직접 강제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강제합니다. 직접 강제하니까 이거 사람 강제로 이렇게, 그지? 이렇게 빼낸단 말이야.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겠지, 그지? 그래요. 이행강제금은 또 어때요? 이행강제금 이후에 실제로 또 대집행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집행을 2번 하게 되는 거지. 강제를 2번 당하게 되는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강제징수는 뭐야? 세금 납부 안 한 사람한테 그 사람의 재산을, 일반 재산을 압류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재산에 충당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예. 잘 하기 어려워요. 왜? 저항이 심해요, 그죠?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게. 여러분 집에 다 자동차 있잖아, 그죠?
자동차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 뭐 과태료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태료를 달고 살아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법 주정차 하거나 과속하거나 신호위반하거나 나오는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그런데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또 어떤 뭐 이게 좀 요령 있는 사람도 일부러 납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과태료라는 것은 이게 연체되면은 물론 이렇게 연체금이 조금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전에 불법 위반했던 과태료가 막 계속 이렇게 이자 붙듯이 불지는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화폐 가치를 쭉 생각해 보면은 폐차할 때 과태료 납부하는 게 더 싸단 말이지, 그지? 그렇게 생각해서 안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예컨대 말이야, 예컨대 여기 있잖아, 한 1,000만 원짜리 차야, 1,000만 원짜리 자동차야. 근데 과태료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여기 이제 쌓였어. 그러면 시청에서 아니면 경찰청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를, 그 체납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하기 위해서 이 차를 압류해서 경매하겠느냐는 거지, 그지?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현주 씨? 예, 그래요. 이유는 뭘까? 과태료 금액이 물건 가액에 비해서 너무 과소하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요 1,000만 원짜리 요거 있잖아, 요거 이거 강제집행 실행하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행 비용이라는 게 일단 제해야 되거든. 이 공매할 때 사람들이 인건비도 들고 그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잖아, 그지? 그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50만 원이 써졌어. 그럼 나머지 950만 원이잖아, 그죠? 100만 원 이제 지하고 850만 원은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원래 이 차량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되잖아, 그지? 요거는 비례관계에 너무 안 맞는 거지. 예? 예. 작은 거 잡으려고 큰 거, 그지? 그런 개념이 되잖아. 그래서 이 금액이 있잖아, 뭐 비슷할 필요는 없겠지만 반 정도는 돼야지 실행하는 거지. 예? 그래서 실제로 뭐 금액이 아주 많은 사람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결국 실행을 다 안 하는 거야. 계속 누적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경찰이나 있잖아, 구청에서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체납 처분을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고요. 뭐 하러 다니는가 하면 번호판 떼러 다녀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면 그 뭡니까, 그 번호판을, 이 체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떼가잖아, 그지? 그러면 이 사람이 번호판을 찾아와야 돼. 번호판을 안 찾아오면 번호판 미부착이라 그래서 또 이제 과태료, 범칙금 이런 걸 물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손해 안 보려면 번호판을 찾아와야 되겠지, 그지? 찾으러 갈 때 이제 이거 안 내면 안 내주는 거예요, 번호판을. 응?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기도 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인 거지. 예. 물론 이제 자동차에서 나오는 과태료라고 해서 자동차를 반드시 압류해야 되는 건 아니야.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인데 집을 압류해도 뭐 법적으로 큰 상관은 없는데 좀 웃기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그리고 가액이 너무 차이 나니까 안 하는 거고, 그지? 그래서 실제로는 있잖아, 집행이 안 되는 부분, 오랫동안 집행이 안 되면 과세관청에서는 손실 처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뭐 세금을 이렇게 걷는데 세금을 100% 다 걷을 수 있겠나? 못 걷는다고. 못 걷으니까 뭐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 기동단이잖아, 텔레비에 나오듯이, 그지? 예. 근데 정말로 재산이 많은데도 안 주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뭐 징수하려고 노력하겠지. 근데 이 사람 재산도 별로 없는데 세금으로 뺏어가면은 알거지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그러면 손실 처분해버려. 예. 그런 게 의외로 근데 좀 많다는 거지. 문제는. 자,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의무의 확보 수단 이제 잘 안 되더라, 그지? 잘 안 되더라. 잘 안 돼서 이제 새로운 수단이 좀 필요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이 나왔다.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은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있고 돈 아닌 게 있는데, 돈으로 해결되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 해보자, 그지? 과징금이라는 게 있어요. 과징금.
두 번째는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가산세. 세 번째는 가산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전형적인 요 세 가지가 이제 전형적인 새로운 의무형 확보 수단이야. 설명 좀 이따 하고요. 그럼 네 번째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공표라는 게 있죠. 공표. 들어봤어요? 공표? 요즘 많이 하잖아, 그죠? 체납자 공표 하잖아. 고액 체납자 공표, 명단 공개. 다른 말로는 명단 공개. 그 다음에는 뭐 있는가 하면 관여 사업의 제한. 관여 사업의 제한이라는 게 뭐야? 광급 공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야, 그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말이야, 광급 공사를 많이 해야지 성과가 올라가는 거지, 그지?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있잖아, 광급 공사는 약간 손해가 나도 해요. 왜냐하면 요런 실적이 새로운 어떤 사업에 진입하는데 요건이 되기도 하거든. 예를 들어서 건축업 같은 경우는 광급 공사를 몇 건 이상 가액 얼마 이상 했을 때 어떤 자격을 준다거나, 인쇄업자들도 그래요. 뭐 광급 수주액이 얼마 이상 돼야지 그 관청에서 이제 발행하는 문건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관여 사업을 제한하는 거 있어, 그지? 세금 안 내는 놈들 뭐 이쁘다고 해주겠어, 그지? 그 다음에 있잖아, 공급 거부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 있노? 인허가의 철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지? 저런 것들이 새로운 의무형 확보수단. 새로운 의무형 확보수단을 먼저 간단히 할게. 자, 맨 처음에 뭐 있었어요? 과징금이라는 게 있어, 그렇지? 과징금 들어봤어요, 하민영? 과징금이란 말 들어봤어요, 그죠? 그래요, 들어봤어요. 과징금은 있잖아. 과징금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자. 첫째, 과징금에 대해서 기억할 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거는 경제법에서 등장했어. 과징금이 처음 등장한 것은 경제법이야. 그래서 경제법에서 뭡니까? 법 위반으로 획득한 영업이익을 환수하는 거. 법 위반으로 획득한 영업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과징금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그지? 여러분 최근에 있잖아, 이런 거 뉴스에 본 적 있어요. 라면 회사가 있잖아. 라면 회사. 우리나라의 라면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가 어디게? 농심, 그지? 농심. 우리나라 라면 회사가 있잖아. 한 20년 전에만 해도 제일 큰 회사가 어디였는가 하면 삼양이었어요. 삼양 1등이었어, 옛날에는. 근데 이제 어느 날 농심이 치고 올라와서 계속 농심이 1등 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요. 농심, 삼양, 또 뭐 있노? 팔도, 또 뭐 있노? 오뚜기, 그지? 이렇게 4개의 큰 회사들이 있어. 그래. 요 회사들이 최근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받았는지 알아요? 가격 담합했어요. 맞아요. 가격 담합했어요. 가격 담합은 경제법 위반이야, 그지? 가격 담합이라는 것이 뭐를 위반하는 거야? 어떤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지, 그지? 공정한 거래라는 것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수요와 공급에, 그지? 이거 뭡니까? 가격 질서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그지? 가격 질서에 의해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를 중요시해? 완전한 경쟁을 중요시해, 그지? 근데 완전한 경쟁을 방해하는 그런 시장 점유 형태에는 뭐가 있어요? 독점과 과점이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독과점을 이제 제한하는 게 바로 공정거래법이야, 그지? 그래요. 그래서
공정거래법이 대표적인 경제법이고요. 그래서 법 위반으로 획득한 영업이익 이제 사명 나면은 면책 받았어. 이건 왜 면책 받는가 하면 자진 납세했어. 아,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제 이실직고 한 거야, 그지? 얘네들은 아, 우리 안 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70억 몇 억 그지? 이렇게 받은 거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이제 환수한다는 개념이 원래 과징금의 개념이야. 경제법 위반으로 획득한 영업이익을 갖고 가는 거. 지금은 그런 의미로 안 써요. 지금은 있잖아. 과징금이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는가 하면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제재야.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제재.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죠. 그죠? 자,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제조로서의 과징금은 있잖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일까? 1. 영업자, 2. 소비자.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제조로서 과징금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영업자를 위한 제도일까? 원래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일까? 소비자. 소비자를 위한 제도야. 어떤 컨셉인가 하면 있잖아. 여기 행당동이야, 그지? 행당동인데 음식점이 하나 있어. 이게 음식점이야, 음식점. 음식점이 많지 않아. 몇 개밖에 없어. 그런데 이 음식점이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을 위반해가지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그러면 행당동에 사는 사람들이 음식점을 이용할 수 없게 되지, 그지? 아,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영업정지 대신에 돈을 물리고 영업은 계속 하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원래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위한 제도야. 원래는. 근데 실제로는 누구를 위한 제도가 돼 있어요? 영업자를 위한 제도가 돼 있어요. 그죠? 음식점 같은 경우는 있잖아. 실제로 영업정지를 받으면 망해요. 한 1개월 정도 쉬잖아, 그지? 그러면 손님이 이제 1개월 지나서 안 가. 단골도 안 가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거든, 그지? 그럼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거는 신체 별로 안 좋은 이런 거 썼거나 아니면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거나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부도덕하거나 불결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안 간다고. 호텔 같은 데 봐봐. 호텔 같은 데서 이제 단속을 나갔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였었어요. 그럼 영업정지 대상이란 말이야. 호텔 레스토랑에서 한 달 동안 영업정지 당하면 손실이 수십억에 해당돼. 그러니까 실제로는 과징금 얼마 받는가 하면 수천만 원 받거든. 한 10분의 1밖에 안 받는다고, 자기 손실에. 그러니까 영업자를 위한 제도가 돼버린 거지, 그지? 그래서 최고액은 원칙만 가르쳐 줄게. 원칙 최고액은 있잖아. 예상 수입액이야. 예상 수입액을 최고액으로 하는, 그지? 과징금 제도. 그래서 있잖아. 그래서 행정법 개별법에 보면 영업정지에 과한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에 과한다 해놓고 과징금 처분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어요. 옛날에는 많이 두고 있었어요. 지금도 두고 있지. 근데 최근에는 있잖아. 봐봐. 영업정지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이렇게 많이 바꿔서 처분해 왔다는 거지.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과징금으로. 근데 하나 더 빠졌네. 아까 전에 과징금이 영업자한테 유리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과징금이라는 게 있잖아. 과징금이라는 게 금액을 물론 행정이 재량을 조금 누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금액이 이렇게 다 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경기 상황이라는 건 바뀌는 거잖아, 그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중심지에 A라는 식당이
올해는 수입이 이런데 내년에는 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과징금 표도 이렇게 신축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요. 한 번 만들면 10년 동안 쭉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득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고 있잖아.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있는 식당하고 우리 여기 사근동에 있는 식당하고는 다르잖아, 그지? 영업의 규모가. 그래서 이렇게 급지별로 이렇게 따로 표가 있어요. 몇 급지 이렇게. 예. 그래요. 옛날에는 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왔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런 규정도 있어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다시 한다는 이런 규정들도 있어요. 왜 이런 규정이 생겼는가 하면은 말을 안 들어. 예? 과징금 아무리 부과해도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그지? 그래서 과징금 처분을 영업정지로 오히려 교체하는 이런 규정들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 세 번째. 그럼 과징금을 체납하면 어떻게 할 거냐? 과징금을 체납하면 강제징수합니다. 강제징수. 세금 안 낸 거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지? 요거 쓰는 이유는 있잖아. 사실은 벌금만 좀 다른데, 벌금은 체납하면, 얘는 체납하면 뭐가 가능한가 하면 환형 처분이 가능해요. 환형 처분. 환형, 바꿀 형벌, 그지? 형벌을 바꾼단 말이야. 뭐에서 뭐로 바꾼단 말이야? 벌금에서 뭐로? 징역으로. 내지는 벌금으로 노역장 유치. 벌금에서 노역장 유치로 바꿔요. 징역으로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노역장 유치합니다. 그지? 예. 재미있는 이야기, 우리 IMF 때 있잖아.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죠? 그때 일부러 저런 벌을, 그러니까 위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지? 왜? 교도소에는 먹여주니까. 그리고 벌금 처분을 받으면 자기 징역으로 바꿔달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지. 힘들었던 시절에. 그래서 노역장 유치합니다. 주로. 벌금을 노역장 유치하면요, 노역장에서 일한 만큼 요걸 제하는 겁니다. 그지?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 된다 그래. 그래서 과징금은 요런 거. 과징금은 뭐에? 영업 정지에 가름하는 처분이다. 그지?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있노? 가산금. 가산금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연체이자하고 똑같아요. 연체이자. 요즘 세금이나 아니면 사용료 이런 거 연체하면 연체이자를 몇 프로 내던가요? 몇 프로 내요? 몰라요? 5% 내요. 요새 5%. 5%. 옛날엔 10% 냈는데 바뀌었어. 5%로. 그래서 세금을 안 내면 있잖아. 세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이라는 걸 내게 돼요. 연체이자 이제 내는 거지, 그지? 근데 세금 체납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요새는 또 뭐를 물리는가 하면은 중가산금이라는 것도 물려요. 중가산금. 가산금, 중가산금. 가산금은 뭐라고요? 연체이자야. 지연이자야. 지연이자. 다른 말로. 예. 요거는 지연이자, 그지? 연체이자, 지연이자. 중가상금은 요거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이행강제금의 성격을 띠어요. 객관식 준비한 학생들은 기억해. 중가상금은 이행강제금이야. 강제징수할 때 있잖아. 강제징수할 때 가액을 처분하는 순서가 어떤가 하면 여러분 자, 재경이가 민영이한테 돈을 빌려줬어. 1,000만 원. 그런데
5년 동안 안 갚아서 이제 예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데 있잖아. 비용을 어떻게 이렇게 먼저 제하는가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원금이라는 게 있고요.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재판 비용 같은 게 있겠지, 그지? 이런 게 있으면 가장 먼저 제하는 게 뭘까? 비용을 제일 먼저 제합니다. 두 번째 제할 것 같아요. 이자를 제하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는 원금을 제합니다. 그지? 요런 순서대로 제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강제징수할 때는 비용이 1번이고요. 2번은 뭔가 하면 원금이 2번이고, 세 번째가 가산금이야. 비용을 제하는 순서야. 그지? 요거는 원래는 비용, 가산금, 원금이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비용, 원금, 가산금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원금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게 계속 이자를 낳거든. 그지? 그래서 이걸 빨리 지어주는 거야. 이거는 사실은 법리하고는 안 맞아요. 법리하고는 안 맞지만 정책적으로 그렇게 우리 법이 정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가산세. 가산금하고 가산세는 좀 비슷한데 좀 다르다, 그지? 가산까지는 비슷한데 얘는 세잖아, 그지? 쟤는 금이고. 요거는 있잖아. 포인트가 이거야. 불성실 신고야. 세금 신고하는데 불성실하게 신고했어. 불성실 신고에 대한 제재야. 내가 영업이익이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이라고 신고했어. 그러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경정 처분을 하면서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또 물립니다. 그게 바로 가산세야. 가산세는 불성실 신고, 가산금은 연체이자. 그지? 구분해서 기억해야 되겠지. 요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금전 제재야. 그지? 새로운 유형의 금전 제재. 자, 그다음에 뭐 했나? 네 번째 공표했나? 공표는 말이야. 공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옛날에 이런 것도 했어. 병력 의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로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됐던 게 뭔가 하면 청소년 성범죄자 명단 공개. 이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세요? 이 밑에 게 제일 세지, 그지? 이거는 정말 사회적인 파장을 많이 일으켰던 그런 청소년 성범죄자 명단 공개를 처음 어디 시작했는가 하면 청소년 보호위원회라는 조직에서 했어요. 지금은 그 조직이 문화체육부에 흡수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행정위원회였어요. 근데 거기서 청소년 성범죄자 명단 공개를 했는데 명단 공개한 첫날 서버가 다운됐어요. 어떤 놈이 있나 보려고 이제 접속을 너무 많은 사람이 접속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일주일 뒤에 보통 사람이 볼 수 있었어. 그 정도로. 지금은 이게 별로 이슈가 안 돼. 지금은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개인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나? 그 사이트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거 들어가면 있잖아. 내가 그 동네 주소별로 딱 돼 있거든. 주소를 내가 입력을 하면 우리 주변에 요런 애가 누가 있는지 명단이 딱 떠요. 이름, 뭐 살고 있는 동네는 뭡니까? 무슨 아파트까지 떠. 몇 동 이런 건 안 뜨지만. 그래서 그런 게 많으면 이제 이사 가는 계기가 되는 거지. 그치? 우리 동네도 해보니까 한 명 있더라고. 좀 멀리. 자, 그래서 있잖아.
요런 것들은 자, 쟁점 첫째, 법적인 성질이 뭐냐 이게. 법적인 성질. 법적인 성질은 원래 공표라는 건 있지.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 사실행위라는 건 뭐야?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그냥 이미 다 성립된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이 청소년 성범죄자 명단 공개도 있잖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 그럼 못해.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나고, 그지? 예, 그래요. 야, 지금 오는 학생은 뭐냐 이거. 안 온 걸로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온 걸로 쳐야 되나 이거? 문수 어떻게 생각해요? 할 말 이랬잖아 내가. 그래요. 사실행위야, 그지? 예. 기성의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것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사실행위라는 것은 쟁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없는데 실제로 얘네들이 갖는 권리 침해는 엄청나게 심한 거지. 예? 예. 청소년 성범죄자로 명단이 공개돼서 예를 들어 징역 3년을 살았다, 그지? 징역 3년을 같이 하고 명단이 공개된 가치하고 어떤 게 더 세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더 셀 수도 있거든. 그래서 있잖아. 두 번째는 이건 처분성 여부야. 처분성 여부.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가 돼요. 일사부재리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이 뭔지 알지? 뭔지 압니까? 모릅니까? 성호 알아? 일사부재리 뭔지? 잘 모르나? 그래. 모를 수도 있지 뭐. 법을 안 배웠으니까. 일사부재리. 하나의 사건으로 두 번 심리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뭡니까? 죄를 한 번 짓는데 말이야. 처벌을 두 번 받으면 일사부재리야. 예. 그래서 일사부재리, 야, 벌 받았는데 또 명단 공개하는 거 이건 더 중한 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위반되는지 여부. 얘네들은 일사부재리까지 이야기 안 해. 얘는 일사부재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게 있잖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어요. 헌재에서 결정이. 여기 이제 해당되는 사람이 헌법재판을 신청해 모양이지, 그지? 그래서 헌재에서는 뭐라고? 합헌 결정을 내. 합헌. 위헌 아니다, 그지? 예. 아니다. 미국의 어떤 나라에는 이런 나라도 있다 그러대. 이거 명패야. 이거 뭔가 하면은 문패. 예? 문패. 여기 이제 로버트의 집, 그지? 로버트.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성범죄자면 문패에다가 표시하도록 하는 주도 있다 그래. 강력하잖아, 그지? 또 미국의 어떤 주는 성범죄자는 시내에서 살 수 없도록 하는 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내가 있으면 시내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만 살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집단 거류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설렁화돼 있겠지, 그지? 예. 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뭐. 어쨌든지. 법적 성질, 처분성 여부. 사실행위니까 원래 처분성이 없겠지, 그지? 처분성이 없는데 뭐가 심해요? 권리 침해가 아주 심한 경우가 있잖아, 그지? 요런 경우에 권리 침해가 심하지, 그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재판소가, 법원이 처분성을 인정했어요. 예. 처분성을 인정한 경우하고 처분성을 인정받지 않은 경우 어떤 점이 대표적으로 다르겠어요? 처분성이 있는 경우하고 처분성이 없는 경우하고는 어떤 점이 대표적으로 달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부도 다르지만 또 하나 중요하게 다른 점은 있잖아. 처분인 경우에는 뭐를 거쳐야 돼요?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통지, 이유 제시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처분이 아니라고 판정하게 되면 행정 절차를 안 거쳐도 돼요. 이유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점이 있어. 우리 판례는 처분성을 오케이 했어.
처분성 오케이 했어. 그 다음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지? 또 뭐 안 했노?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공급 거부야. 공급 거부. 공급 거부. 공급 거부는 행정상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한테 공급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공급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주로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을 말해. 그지? 전기, 수도, 가스는 뭡니까? 국가가 공급의 의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지? 그런 것들을 공급을 거부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고 싶은데 사실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예를 못 들어. 지금은 다 폐지됐어요. 옛날에는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있잖아. 옛날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있잖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공급 거부 있었어요. 불법 건축물 철거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전기, 수도 이런 걸 끊어버리는 거지. 그지? 또 뭐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폐기물 배출업소. 불법 폐기물 배출업소. 불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공장 이런 데 대해서 공급 거부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다 폐지됐어요. 폐지의 이유 여러분 배웠는데 사실 이거 행정법상 일반 원칙 중에 무슨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예.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으로 공급 거부는 지금은 별로 없어요. 예. 그래. 그 다음에 뭐 있노? 뭐 했노? 이 관어사업 제한. 관어사업 제한은 주로 어떤 사람한테 해당되는가 하면 있잖아. 과태료 체납자한테 많이 적용이 돼요. 과태료 체납자 혹은 세금 체납자들한테 많이 적용이 되는데 금액이 있어요. 한 번 체납했다고 이러진 않아. 그러니까 횟수도 요건인 횟수 요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 요건도 있어요. 그래서 뭐 1년에 3회 이상 500만 원까지인가 책에 보면 있어. 그런 금액을 알 필요는 없고요. 그죠? 외울 필요는 없고 횟수에 의한 또는 금액에 의한 그런 요건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관할 사업이 제한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했노? 그 다음에 쓴 거는 뭡니까? 인허가의 취소 철회. 그지? 인허가의 취소 철회는 우리 뭐 할 때 배웠어요? 뭐 할 때 배웠어? 인허가의 취소 철회. 선영이 뭐 할 때 배웠어요? 창이 뭐 할 때 배웠어요? 인허가의 취소 철회는 철회할 때 배웠어요? 부관할 때 안 배웠나? 부관할 때. 부관 인허가의 취소 철회는 있잖아. 인허가의 취소 철회는 부관할 때 뭐라고 배웠어요? 철회권의 유보라는 이름으로 배웠지. 그지? 철회권의 유보하고 여기서 인허가의 취소 철회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건데 실제로 뭡니까? 이런 제한의 방법으로 인허가를 취소 처리하는 경우는 없어요. 광범위하게는 해당되지만 직접적인 요인으로서 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다. 그지? 그래서 인허가의 취소 처리가 뭐하고 부합해야 돼? 중요한 요건은 공익에 부합해야 돼. 얘가 위반 행위 있는 것 더하기 위반 사실 더하기 취소 처리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의무형 확보수단,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공부해서 그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전형적인 실효성 확보수단 공부하면 됩니다. 그지? 그래요? 수업 끝. 수고했습니다. 예.